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상을 떨었다고! 여기 한 중년의 프랑스인이 한국 길거리에서 놀라서 흥분한 모습으로 소리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도브라고 해요. 저는 2년 전부터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어 지금은 저와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 현수 씨는 파리의 명문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와는 정반대로 그는 이곳 파리의 낭만을 사랑해서 유학을 온 사람이지요. 파리 튀를리 정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눈에 그에게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이미 제가 한국에 대해서라면 호감이 넘치고 있을 때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프랑스의 예술을 사랑해서 이곳 프랑스까지 유학을 온 사람이지만 그는 과거의 영광의 추억을 쫓느라 과거 속에 사는 프랑스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스마트한 면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낭만과 예술의 나라라며 칭찬해주고 프랑스로 여행을 오고 싶어 하던데 프랑스의 실상에 대하여 조금만 깊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모국에 대하여 이유 없는 비난만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국 분들이 프랑스의 실상에 대하여 좀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나라 프랑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저 역시 프랑스가 최고라고 여기며 자존심 강하고 전통을 사랑하던 파리지앵이었죠. 그랬던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깨어나면서 달라졌답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데에는 제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고집스러운 프랑스인으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프랑스인 중에서도 더 유난스럽게 프랑스인다운 면모가 강하신 분이죠. 여기서 잠깐 프랑스와 프랑스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한국에서라면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프랑스에서는 아예 찾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프랑스의 집들은 거의 모든 집이 차가운 타의 바닥이고 한국과 같은 바닥 난방은 꿈도 못 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양말 하나 찾기 어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극세사 이불이나 더운 여름을 날 때 필요한 인디언 이불 같은 것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현수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소포가 도착할 때면 저는 마치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보내주신 여름 이불이 어찌나 시원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좋은지 특별히 인견이라는 그 이름까지 외웠다니깐요. 또 프랑스에는 한국에서는 손쉽고 값싸게 살 수 있는 얼굴 마스크팩 하나가 없고 겨울에 사용할 핫팩 파는 곳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현수 씨에게 선물 받은 핫팩을 제가 회사에 가지고 가자. 회사 사람들이 모두 너도 나도 가지고 싶다고 난리였죠. 포장지를 뜯어서 몇 번 비벼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작은 손난로가 완성된다니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흔히 프랑스를 패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알록달록 머리핀이나 액세서리 소품조차 시내에 있는 몇 안 되는 자라. 같은 정식 매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데 제품의 디자인이나 질이 매우 조잡해요. 한국처럼 싸고 예쁜 여러 종류의 물건들은 꿈도 못 꾸죠. 이처럼 프랑스는 작은 생활용품부터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심지어 옷이나 신발 같은 온갖 생활재들이 한국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다양성이 떨어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러면 샤넬이나 에르메스, 까르띠에 같은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시면서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고가의 브랜드를 평범한 시민이 사서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프랑스는 제조업이 너무나 양극화되어 그런 초고가의 브랜드가 아니면 저가의 공장식 매장이 다인데요. 제조업이 쇠퇴한 산업 구조 때문이고요. 그렇기에 프랑스에는 중간 시장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보세 옷집이나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은 없기에 메이드인 프랑스 제품들은 값비싼 것들이 주를 이루니 일반 서민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소비하고요. 그러니 질도 디자인도 몹시 뒤처진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어도 살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제가 현수 씨를 비롯한 한국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 놀라더라고요. 한국 분들의 머릿속에는 프랑스의 이미지가 패션의 나라, 멋쟁이들의 천국이더군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패션을 비롯한 모든 물건들이 다양하고 멋집니다. 한국에 몇 달 장기 여행만 다녀와도 돌아와서 프랑스의 현실이 보이더군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멋진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한국과 비교하니 프랑스의 물건들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는 인터넷만 뒤져도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에는 그런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본과 결탁된 소수의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 이케아 같은 곳이 아니면 아이디어 상품은 구경할 수 없는 나라. 반면에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의 물건들은 너무 멋졌어요. 작지만 알차고 실용적인 놀라고 신박한 아이템들이 왜 프랑스에는 없는 걸까요? 그런 물건들이 한국에는 왜 넘쳐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은 불편함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빠르고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그렇지 않고요. 프랑스인들은 불편해도 개선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언제나 전통이 먼저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옛것을 보존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가게를 포함한 프랑스의 평범한 동네 빵집들 풍경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혹시 프랑스에 오셔서 프랑스 빵집에 몇 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국과 다른 점을 눈치채셨을까요? 프랑스의 모든 빵집은 어디를 가더라도 빵들이 거의 다 같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프랑스 빵집의 진열장에는 바게트, 크로아상, 쇼콜라, 브리오시 모두 오래된 전통 빵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빵들이 가장 잘 팔리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바게트, 크로아상, 쇼콜라, 브리오시는 한국으로 치면 식빵,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정도 되겠네요. 중요한 건 거의 모든 곳이 그 빵집만의 색다르고 독창적인 빵이 아닌 기존의 전통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똑같은 빵들이 매일매일 단조롭게 놓여 있을 뿐이죠. 당연히 신제품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단조로움을 탈피해서 한국처럼 독창적인 빵을 만들면 어떻겠냐며 말씀드렸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만 맞았답니다. 아버지는 전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 하셨죠? 아, 참, 그리고 특이한 게 프랑스는 아직도 서커스 유랑단이 존재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동충 서커스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규모가 좀 더 크고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스타일은 옛날 그대로죠. 알록달록 천막을 치고 코끼리와 고개단이 나오는 묘기를 부리는 그 서커스 맞습니다. 프랑스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서커스 공연을 관람을 장려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사설학원에서 서커스 동작들을 배우기도 해요. 그것이 신체의 균형 감각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태권도 학원과 비슷하죠. 프랑스에 대하여 제게 거의 비판을 하지 않는 현수 씨조차 우리의 갇혀 사는 자유를 박탈당한 동물들의 재롱을 21세기에도 여전히 오락으로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파리의 쥐떼 출몰에도 쥐를 학살하지 말자던 전투적인 프랑스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왜 이러한 전통에는 침묵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한국 분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세련되고 앞서가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품은 프랑스가 사실은 그와 반대로 혁신이나 변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통을 지킨다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체된 마음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점점 제 나라 프랑스에 대해서 눈을 뜨는 반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셨죠. 더군다나 저의 이런 변화를 몹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게 다 현수 씨와 한국 때문이라며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들에 대해서 급기야 비난하기 시작하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아버지의 빵집에 동양인 관광객들이 부쩍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출신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버지의 빵집을 포스팅했고 그걸 본 중국인들이 종종 방문하고는 했는데요. 아버지는 빵집을 찾은 한국인들이 진열되어 있는 빵을 손으로 누른다던가 좁은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던가 자신의 SNS용 사진을 찍느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던가 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매너 없는 짓을 한다며 어찌나 비난을 하시던지요.
깜짝 놀란 제가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확인해보니 찾아오는 동양 관광객들은 거의 중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딸을 버려놓았다며 현수 씨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중국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다면서 한 무리로 여기시더군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저는 현수 씨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던 저는 현수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전에는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부끄럽고 현수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숨기고 있었거든요. 현수 씨는 이런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제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요. 한국에 모시고 가서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해도 풀고 멀어진 부녀 사이도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여행 비용이나 일정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든든한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던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집불통 아버지를 설득해서 한국에 데려가야겠다 마음먹었죠. 쉽지 않았지만 몇 날 며칠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설득하고 급기야는 협박도 해서 허락을 받아냈고 드디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한국의 실체를 까발려 보겠다는 신보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수 씨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아버지는 공항에서부터 이미 넋이 나가 계셨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딸인 저는 다 알 수 있었죠. IT와 인공지능이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의 첫 관문인 공항은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서커스단의 피에로와 코끼리 묘기를 보던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이 길을 안내해주고 짐을 운반해주는 곳에 간 모습을요. 저는 일부러 아버지께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에어포터라는 인천공항의 짐꾼 로봇을 이용했죠. 에어포터 로봇이 무거운 캐리어들을 드넓은 인천공항 광장을 지나 입력한 버스 승강장 근처까지 운반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아버지의 놀란 얼굴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공항버스가 한참 러시아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전용차로로 달리자 아버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2차선에만 차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파리도 교통체증으로 전에 없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 점에 불평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버스만 이렇게 러시아어 시간에 쌩쌩 달리니 너무 신기하고 좋으셨던 겁니다. 현수 씨가 한국의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한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고 이런 도로 덕분에 대중교통이 정시에 다닐 수 있어서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스마트폰 어플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목적지에 내리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 청결함에 놀라시더군요. 솔직히 프랑스는 거리에 개똥이 여기저기 있어서 발밑을 잘 보고 다니지 않으면 개똥을 밟기 십상인데 한국은 너무 깨끗했어요. 그렇다고 강아지가 프랑스에 비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은 개가 똥을 싸면 모두 준비해 온 비닐봉투에 넣어 청소하더라고요. 그런 한국인들의 공중 에티켓은 이제껏 아버지가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회심의 한방을 위해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유명 제빵 기능사의 베이커리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제가 왜 그렇게 프랑스식 전통빵만을 고집하는 아버지를 답답해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지하철에서부터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파리의 100년도 넘은 오줌 냄새 나는 지하철만 타보신 분이니 놀랄 수밖에요. 파리의 지하철은 화장실이 없는 역이 많아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특유의 지린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로 쾌적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지하철의 모습은 신세계일 수밖에요. 젊은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 타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프랑스랑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도 아버지는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노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이제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유명한 베이커리. 일단 아버지께서는 그 규모의 놀란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빵집이어도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가게는 존재하질 않거든요. 빵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넘치는 아버지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한국 빵을 보고 처음에는 이런 건 빵이 아니야 라며 인정하지 않으시더니 제가 일부러 골라 담은 바게트와 브리오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식 빵들을 못 이기는 척 드셔보시더니 한참 뒤에야 기본은 하는군이라며 인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조금씩 고집을 꺾고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셨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엔 한국 전통 떡집도 모시고 갔어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인 떡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재치와 유연함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전통을 지키고 사랑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고여있지 않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요. 그날 이후 남은 일정 내내 아버지는 처음에 꼬투리 잡아보려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한껏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여행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한강의 모습도 파리 세느강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길 구정물이 되어버린 세느강에서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수영대회를 치른다니. 정신 나간 짓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여기 한강 정도는 관리돼야 올림픽 때 부끄럽지 않겠다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기뻐서 코가 시큰했어요. 고집불통 파리지행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워낙에 고집이 세신 분이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도 한국이 좋다라거나 자기가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걸요. 길지 않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현수 씨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생각입니다. 이미 마음의 빗장이 풀렸고 한국에 대한 오해도 푸셨으니 허락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저를 갖고 논 것에 불과해요. 여기 한 독일인이 그동안 한국인에게 속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마크입니다. 요즘 제 취미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시간이 나는 족족 서바이벌 게임장을 찾을 정도로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좋아하던 서바이벌 게임의 흥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한국인 때문이었어요. 그는 저와 무척이나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이제는 친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를 완벽히 속여왔기 때문이죠. 제가 그를 알게 된 것은 4개월 전쯤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의 첫 인상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동양 남자의 전형적인 순둥이 모습이었죠. 정수는 일찍 사회생활에 나섰다가 늦게서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조금 넘었고 독일에서 유학생활 중이라고 했어요. 성실함이나 예절 발음은 한국 사람이니 두 말할 것도 없고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순했어요. 저의 친구의 친구였던 정수와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정수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저와 맞아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 우린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제 취미인 서바이벌 게임을 함께 하게 되었죠. 친구와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그와도 함께 게임을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에게 사격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정수는 흔쾌히 응하더군요. 며칠 뒤 저는 정수에게 사격장 주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격장에 나타난 정수는 여느 때처럼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하얀 피부, 동그란 안경, 고만고만한 몸집 역시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생활하다 늦가기가 되어 공부만 했을 테니 뭐 제대로 운동은 했겠습니까? 저는 정수에게 사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통의 독일인들은 총 잡는 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가 허락되다 보니 자기 방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사격총은 소형 총과는 달라 무게도 무겁고 자세도 잡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정수에게 사격장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정수는 처음이라고 했죠.
그럼 그렇지 정수에게 총을 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더니 정수는 건성으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진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알아들은 척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소총 잡는 자세를 보여줄 때도 정수는 진지하다기보다 그냥 듣는 정도였습니다. 대개는 다른 친구들은 처음 사격장에 오면 총을 보고 신기해하고 흥미로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정수는 흥이 없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나라라서 그런지 정수에게서도 총을 처음 쏴보는 사람인 게 티가 났습니다. 흥이 없던 정수는 결국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씩 번갈아가며 총을 쏘기 시작했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있기에 맞추는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정수는 30발 중 처음에는 10발을 맞추더니 그 다음엔 12발, 그 다음엔 15발 이렇게 점수를 내는 거였습니다. 집중력과 멘탈은 좋은가 보다 생각도 들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나보다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은 저의 완패였습니다. 물론 제가 정수보다는 명중률이 훨씬 좋았지만 저는 그동안 연습해온 가닥이 있었고 정수는 처음 총을 쏴본 것이기에 제가 정수보다 잘했다고는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처음 사격장에서 총을 쐈을 때 저는 10발도 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수가 자신감을 가져야 제가 다음 제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정수에게 처음 치고는 정말 잘 쏜 것이라며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제 것을 보여주며 너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30발 전부를 맞추는 것이 올해 저의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정수에게 한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정수를 사격장에 몇 번 더 데려갔고 최근에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서바이벌 게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이 펼쳐지고 10명씩 한 팀을 이뤄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팀이 이기는 간단한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서바이벌 게임을 여러 번 해봤으므로 상대보다 유리한 장소나 숨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상대가 방심하기 쉬운 장소 등을 알고 있었기에 저희 팀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저는 그곳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한국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서바이벌 게임에서만큼은 친구를 챙겨주기보다 내 재미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정수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글쎄 정수가 나보다 먼저 장소에서 상대를 저격하기 위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냐고 물었더니 그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선 가장 좋아 보이는 장소 중 하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서바이벌 게임을 수십 번을 하면서 겨우 알아낸 장소인데 한 번 보고 그것을 알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했지만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게임에 집중하는데 정수는 또 저보다 먼저 좋은 장소로 향해서 상대팀 사람들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쯤 되니 정수는 서바이벌 게임을 절대 처음 하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게임 내내 저는 정수의 뒤만 따라다니다가 숨어있던 상대팀에 의해 아웃되고 말았어요. 이후 짧은 시간이 흐르고 정수가 왔고 그는 게임에서 승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게임 결과를 보니 정수는 혼자서 10명 중 5명을 아웃시켰고 살아남은 2인 중 1명이었던 거죠. 저는 매우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 처음 해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대체 얼마나 서바이벌 게임을 많이 해본 것이냐 물었더니 그는 진짜 서바이벌 게임은 처음이며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서 매일 하던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수의 얼굴을 보니 순간 정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5명이나 맞출 수 있는 사격 실력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사격장으로 갔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정수의 기량이 저를 약 오르게 만들었고 저는 사격장에서 정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요량으로 그 사격장에서 가장 고난이도 코스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 사격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목표물이었고 추가로 좌우로 한 개씩 움직이는 최고 난이도의 관역이었기 때문에 사격 고수도 어려워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정수는 잠시 서 있다가 움직이는 관역 앞에 서더니
놀랍게도 능숙한 포즈로 자세를 잡은 후 순식간에 움직이는 관역 중 오른쪽을 정통하여 맞춰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어 바로 왼쪽에 움직이는 관역도 정통해버리더니 마지막으로 가볍게 정중앙에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었죠. 정수의 솜씨에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진심으로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수는 30발 중 27발을 맞춘 종이를 내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정수를 혼내주려고 했던 기억은 까맣게 잊고 정수에게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이런 솜씨를 가질 수 있냐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정수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지가 언젠데 그걸 기억하냐고 했는데 정수는 한국의 예비군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거기다 정수는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순둥이가 군인 출신이었다니 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남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사격 실력은 가지고 있고 제대 후에도 예비군으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군대에서는 만발을 쏘면 포상 휴가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휴가가 굉장히 귀했고 사병들이 여자친구를 보러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격 연습을 대단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만발을 쏴서 포상 휴가를 받은 적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일도 아니라는 말까지 하는데 제가 듣기엔 정수가 제게 깨알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비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처음 사격장에서 사격해봤을 땐 너무 오랜만이라 감이 안 잡혔대요. 그런데 몇 번 더 해보니 그때의 감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처음엔 몸풀기였다는 뜻이겠죠. 그날 저는 친구를 잃었고 적이 생겼어요. 저는 승부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수와 서바이벌 게임장에 가기로 약속했으며 서로 다른 팀에 서자고 말했어요. 내 목표는 오로지 정수뿐이고 제가 정수를 맞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수를 이겨보겠다고 몰래 사격장 가서 연습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정수에게 총을 맞아 아웃되었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거든요. 사실 정수에게 제가 사격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반대로 제가 정수의 너무 멋진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수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수가 완전히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수를 보면 공부만 할 것 같은 순둥이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저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동양인 남자는 다 비실비실하다는 편견이요. 참 부끄럽네요. 지금은 당연히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격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한국에는 널리고 널렸고 사격에서 만발을 맞추는 것은 독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한국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한국은 군대의 병력이 기가 막힌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길을 지나다니는 그저 평범한 한국 남자들이 사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놀라웠어요. 한국은 사실상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지만 만약 총을 잡는다면 그들은 독자적으로 총을 모두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커다란 또 다른 군부대로 변하게 되게끔 자신의 위치를 곧장 찾아갈 수 있는 굉장한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인은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적으로 만나면 당장이라도 병기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무서움을 숨기고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 덕에 서바이벌 게임 흥미는 떨어졌지만 잠시 동안은 한국 군대에 대하여 푹 빠져 지낼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 정수와 함께 한국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은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개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성의 권유가 계속되자 마지못해 동물보호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가 뾰족하고 눈동자가 빛나는 하얀 강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버지의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에이미입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 유명한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전반적인 계획부터 실행과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종료 과정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정하고 팀원들을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했어요. 저는 이 의사소통을 아빠에게 많이 배웠어요. 과거 저는 아빠와 동생 빌리와 함께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에 다닐 어릴 때라서 엄마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다는 것에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아빠와 여동생 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3명은 함께 힘을 내서 살았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생과 저는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을 제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에는 베이비시터 언니가 와서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다니시면서도 언제나 저와 동생과 함께 하려고 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쁘시긴 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대화하려고 해주셨어요.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빠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채워주려 노력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바르게 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성장한 사랑하는 동생이 작년에 결혼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프로포즈도 받았지만 결혼을 바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혼자 계실 걸 생각하니 도저히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아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자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 자신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면서 말하셨어요. 그리고 딸이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어 집을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집과 아주 먼 곳은 아니라서 가끔 들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매일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가끔 보게 되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아빠에게 강아지를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아빠에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예쁜 강아지가 있으면 조금 덜 외롭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빠가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개를 키우자고 그렇게 말해도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망설여졌지만 개가 아니면 뭐 고양이라도 괜찮다고 빌리와 저는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외로운 마음이 드셨던 것인지 아빠는 의외로 그러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차를 타고 유기견 보호센터로 갔어요. 이 보호센터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그 유기견들이 낳은 새끼들도 있어서 다양한 개를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귀여운 개들이 노는 모습을 봤는데 모두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괜찮을 것 같아서 작은 강아지들을 보다가 아빠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떤 작고 하얀 개를 바라보고 있으셨는데 그 하얀 개도 아빠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운명일까요? 저와 동생은 개를 안 좋아하시는 아빠의 그런 모습에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개는 처음 보는 거라서 저는 직원에게 이 개는 어떤 품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의 한국에서 온 개로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개 품종의 아빠가 잘 키우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이 아이는 용감하고 똑똑한 거로 유명하니 키우는 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습 능력도 좋고 주인에 대해서 애착심도 깊고 독립성을 가진 개라서 좋다면서 진돗개를 칭찬했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셔서 무조건 저 아이로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진돗개는 여자애였는데 눈빛이 반짝이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이름을 피치라고 지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유약해 보이는 이름이 아니냐고 했는데 아빠는 앞으로 피치를 자신이 지켜줄 테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그래도 아빠가 피치가 좋으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러 집에 갔더니 피치가 먼저 나와서 저를 반겨줬어요. 몇 번 보지 않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아빠는 피치가 자신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에게 피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피치에게 신문 가져오라 했더니 신문을 물고 왔다면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고 오는 일은 피치가 도맡아 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우연일 거라면서 웃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피치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다면서 갑자기 피치를 향해 손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손 위로 자신의 아빠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그걸 곧잘 해내는 피치는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아빠도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산책하러 갈 때도 아무나 보고 짖는 다른 개에 비해 피치는 얼굴을 알게 된 이웃은 반가워했어요. 이웃들도 피치는 아직 어린데도 정말 똑똑하고 귀엽다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우리 막내딸이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라면서 어깨에 힘을 주시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피치도 많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기 모습은 사라지고 의젓하고 덩치도 커졌고 아주 멋져졌어요. 아빠는 우리 막내 피치가 숙녀가 됐다면서 그 모습도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4살 어린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즉시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피치를 아주 예뻐하던 로라여서 아빠도 걱정되던 마음에 피치와 함께 찾아다니셨어요. 그때 피치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끙끙거리더니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피치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치는 멈추지 않고 깊은 숲속으로 그리고 언덕 위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피치가 멈춘 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 겁에 질린 채 숨어있던 로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로라가 어쩌다가 그 먼 곳까지 걸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길을 잃고 혼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피치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고 로라는 피치를 알아보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는 그곳을 발견하셔서 로라를 안고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피치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빠도 피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하셨고 우리 피치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후로 로라는 피치를 보러 아빠의 집에 자주 놀러 왔고 로라의 부모님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러 왔어요. 멋진 진돗개에 다정한 이웃들까지 있어서 아빠는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빠의 그런 모습에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배가 아프고 혈변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너무 이상해서 저는 아빠를 모시고 병원으로 검진하러 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너무 늦게 병원에 왔다며 이미 수술하기도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의사가 이상하다면서 다른 병원으로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수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자 저는 땅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뭐라도 더 해드렸어야 하는데 살아계실 때 못해드린 일들만 생각나서 후회 속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절망 속에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저 대신 아빠의 집을 정리해줬고 피치도 데리고 와줬어요. 피치는 아빠의 이웃인 로란의 집에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밥을 잘 못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이 쪽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빠가 보셨으면 많이 속상해하실 거라고 저는 피치를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피치는 제게 기대서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피치도 아빠와 만날 수 없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네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재택근무로 바꿨고 피치와 생활을 하였어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도 하려고 피치와 함께 자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피치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피치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달려가서 흥분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당황한 듯이 낑낑거리는 거예요. 피치의 줄을 놓친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아빠를 너무 닮아서 체격이나 키만 본다면 아빠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피치는 자기 주인이 돌아온 줄 알고 기뻐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이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당황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개가 전에 키우던 주인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닮아서 자기 주인인 줄 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랑 피치는 아빠가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분은 안타깝게 저와 피치를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아빠랑 비슷해 보이고 나이대도 비슷해 보였던 그분은 우리 집 근처로 새로 이사를 오신 찰스 씨였어요. 피치는 아빠를 닮은 찰스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찰스 씨도 자신을 보면 반가워하는 피치를 예뻐하면서 가끔 강아지용 간식을 들고 나오셔서 피치를 만나면 주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마을에 이사를 오신 거였는데 은퇴 전까지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언제나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찰스 씨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특히 책을 매우 사랑하셨고 그의 집에는 다양한 주제의 책들로 가득 찬 서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찰스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철수 씨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남편도 찰스 씨가 대단한 분이라고 했고 찰스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웃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피치가 제게 목줄을 물고 왔어요. 피치는 자신이 산책을 가고 싶어지면 목줄을 묶어달라면서 가지고 오고는 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함께 산책하러 나갔어요. 피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 쪽으로 가자고 저를 끌었고 집 근처의 공원을 걷고 있는데 피치가 어느 순간 냄새를 집중해서 맡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그러는 거지 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길이 없는 숲을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느낀 저는 피치를 쫓아갔어요. 그곳은 사람이 다니는 곳도 아니었고 풀들이 어지럽게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피치를 불렀습니다. 원래 제가 피치를 부르면 돌아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애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가 들어갔는데 피치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엉덩이와 꼬리가 긴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서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피치를 불렀는데 저를 바라보던 피치는 저에게 여기로 오라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저는 그 모습에 경악했어요. 그곳에는 찰스 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전화를 들고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오고 찰스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도 너무 걱정되어서 차를 타고선 병원을 쫓아갔어요. 병원에서 의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심장 발작이 일어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오래된 지병인 심장병이 있으셔서 늘 심장약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심장병 약을 하필 그날따라 안 가지고 나오셔서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셨던 거예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피치가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워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점심때 산책하러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공원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후 무사히 퇴원하신 찰스 씨는 심심하면 피치를 위해 선물을 사오셨어요. 걔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사오시고 사료와 간식도 잔뜩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인생에서 또 다른 인생의 조언자를 만난 것 같았고, 태어날 아이의 할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피치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이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돗개는 찹쌀개, 풍산개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품종의 개입니다. 중대형 개에 속해서 실제로 보면 상당히 덩치가 있어서 셰퍼드나 골든 리트리버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높은 생존력과 민첩한 신체 능력, 뛰어난 지능과 성격이 합쳐져 진돗개를 타고난 사냥꾼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성심이 강해서 한번 충성한 주인을 지키는 것에 강한 본능으로도 유명합니다. 에이미 씨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진돗개인 피치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얻을 수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